안녕하세요. 얼마 전 정말 제 인생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멋진 부모님의 사랑 아래 행복하게 자란 딸이에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이셨고 아버지는 검사 출신 변호사이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지신 어머니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고 저를 한 번도 다그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순수하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검사 출신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셨고 정말 시간을 낭비한 적 없이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인생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더 진정성 있게 삶을 대한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바르게 자란 게 저에게 큰 축복이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단란한 삶을 보내고 있었을 무렵 저희 가족에게 큰 일이 생겼어요. 작은 삼촌이 일을 내신 겁니다. 40살까지 무직의 백수였고 근근히 일을 하며 입에 풀칠을 하는 삼촌께서 큰 소송일에 말리신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을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고 모든 걸 퍼주는 삼촌께서는 아무 의심 없이 한 건에 100만 원을 준다는 어떤 사람의 제안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안 좋은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고 삼촌은 억울하게 고소를 받게 된 거죠. 검사 출신인 아빠는 그런 삼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을 중지한 채 거의 1년간 삼촌 일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삼촌 앞으로 되어 있던 빚들도 일단 아빠 돈으로 갚고 급한 불을 껐어요. 하지만 재판이라는 게 며칠 몇 달 만에 뚝딱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급해 하셨죠. 삼촌이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구치소 안에서 하루를 버티는 걸 힘들어해서 약을 먹으며 겨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삼촌이 언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징역형이 떨어지자 아빠는 바로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어요. 하지만 검사 측에서 항소를 했고 그렇게 삼촌은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죄 없이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재판에서 삼촌의 무죄가 밝혀졌고 명의 관련한 처벌만 받게 되었어요. 삼촌이 세상 밖에 나왔을 때 저희 집은 이미 많이 힘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거의 몇 년간 수입이 없다시피 살았고 아빠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건강 쪽에 큰 이상이 생겼어요. 복부에서 큰 종기 수백 개가 발견되었거든요. 레이저로 지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복부를 열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 다른 부위에 암이 발견되어 아버지는 모든 일을 접은 겁니다. 검사로 활동하실 때 크고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는데 그때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셔서 한번 쓰러지셨고 그 후에 변호사로 전향하신 거거든요. 변호사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삼촌이 그렇게 되고 난 후에는 스트레스가 심해진 거죠. 수술을 다 끝내고 항암 치료까지 끝낸 아버지는 다행히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그전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1분 2초가 아까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침대에 눕기 전까지 지쳐 쓰러져 일을 하셨지만 삼촌의 사건 발생과 아빠의 암 치유 후 가치관이 바뀐 거였지요. 삶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짝 어깨에 짐을 내려두고 자연과 함께 지내자고요. 그런 아버지가 하루는 저를 부른 뒤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연아, 아빠 삼촌이랑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으려고 한다. 수연이 이제 대학 가고 다 컸으니 엄마 아빠 품에서 떠나도 괜찮지? 학기에는 기숙사에서 살고 방학 기간에는 내려와 있으면 되고 수연이도 알다시피 아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 삼촌도 이제는 아빠가 데리고 있으면서 삶을 안정시켜줘야 할 것 같아서 네 엄마도 예전부터 기농기농거리고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했기에 지금이 딱 맞는 시기인 것 같다. 라며 기농을 선포하신 겁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아버지가 농부가 되기로 결심하신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한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할 틈도 없이 농부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나는 자취하면 되고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저를 빼고 강원도 시골로 내려가 터를 잡았어요. 외할머니가 사셨던 빈집을 허물고 그 위에 집을 올리고 앞에 있던 텃밭과 뒤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농사를 시작한 거죠. 농업 조합원이 되고 아버지는 완전히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셨습니다. 더럽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일들을 다루며 누군가를 변호하고 또 누군가를 감옥에 넣어야 하는 일을 하셨던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내 옷을 입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흐르는 겨울 소리에 귀를 막히고 노랗게 익은 벼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 작물을 돌보는 일은 나의 마음을 충만하다 못해 날아가게 만든다며 제게 시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셨고요. 엄마는 워낙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셔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 영어를 알려주시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셨어요. 저도 참 좋았죠. 그 와중에 동네 사람들이 법적으로 자문할 게 있으면 아빠를 바로 찾아갔으니 귀농에 적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 말이죠. 삼촌도 처음에는 우울증 때문에 약을 달고 살고 귀농을 해도 자꾸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했지만 아빠의 도움 덕에 다행히 귀농 생활에 적응하고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니며 유학 교육과인 제 전공을 살려 미래를 찾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유치원에 실습도 가고 또 봉사활동도 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있었죠. 그러던 도중에 제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강남역에서 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저희 테이블로 와서는 제게 갑자기 번호를 묻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기도 했고 강남역에는 그냥 권력 있고 여자 쉽게 보는 남자들이 많으니까 이놈도 그중 한 무리겠구나 생각해서 번호를 안 줬죠. 그렇게 무한한 상황을 피하고 그 사건이 생긴 다음 주쯤 봉사활동을 갔는데 제 번호를 물어본 그 남자가 있는 겁니다. 보육원 한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애들 귀저귀를 벅벅 빨고 있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강남역에서 본 그 남자가 맞나 싶었고 놀랐죠. 제가 그동안 사람들을 너무 색안경 끼고 봤구나 하고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그 남자를 마주치기가 창피해서 몸을 돌려서 다른 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제 등을 톡톡 치는 겁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웃으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저번에 강남역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갑자기 앞뒤도 없이 번호 물어봐서 많이 당황했죠. 나도 후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네요. 진짜 신기해요.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여기 정기봉사 오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봉사한 지 몇 년 됐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무안하게 거절했죠. 이런 곳에서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지네요. 저는 단순히 번호만 따는 그냥 날티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정성 있고 좋은 일 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그날 죄송합니다. 친하게 지내요.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아마 앞으로 쭉 여기서 봉사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계기로 급속도로 친해졌고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가 많아지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후에 들은 남자친구의 이야기는 정말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같이 일했던 봉사자분께서 슬쩍 말해 주시더라고요. 저 남자랑 사귀는 거야? 아주 땡 잡았네. 저 남자 청담동에 건물이 몇 개가 있고 또 장난이 아닌 어마어마한 재단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 재단 이름으로 여기 보육원에 후원도 하고 갈 곳 없는 아이들 쉼터도 만들었고 사람도 좋아. 수연이가 참 착하고 이쁘고 참하니까 저런 잘난 남자도 만나는구만. 대충 잘 산다는 것은 눈치챘는데 청담동에 건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뭐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티내지 않고 사는 남자친구가 신기하고 또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남자를 더 알고 싶고 시간이 지나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들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도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유치원 선생님 임용 시험에 붙게 되었고 직장을 다니며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오갔죠. 저는 아빠에게 남자친구도 소개할 겸 결혼 허락도 받기 위해 남자친구를 아빠한테 데려갔습니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도착한 저와 남자친구는 가져온 홍삼 보따리를 엄마에게 건넨 뒤 인사를 드렸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본 엄마 삼촌은 어디서 이런 야무진 아이를 데려왔냐고 하면서 제 엉덩이를 팡팡 쳤어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나 이 남자랑 결혼 생각하고 있다? 엄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일단 몇 번 여기 와서 남자친구 얼굴 도장 찍어놓고 다음 달에 아빠한테 말하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잘 좀 아빠한테 말해줘. 삼촌한테도 말해서 아빠한테 이야기 좀 해놓으라고.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는 알겠다고 건실하게 생기고 예의 바른 것 같아서 엄마는 바로 사윗감으로 합격이라고 말한 뒤 저를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남자친구 얼굴을 본 뒤 시큰둥하게 비닐하우스로 들어가서 할 일을 하셨어요. 1시간 정도 흐른 뒤에 하우스 안에서 각종 작물들을 따와 남자친구와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도록 마당에 세팅해 주셨었죠. 그리고 아빠는 우리 딸과 연애하는 아이인가? 딸이 한 번도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도 오늘딸 남자친구 얼굴을 처음 보네. 이왕 사귀는 거 서로 잘 이쁘게 사귀고 존중해주게 하면서 고기를 구워서 저희 접시에 올려주셨죠. 그렇게 나름 달랄한 시간을 보내고 남자친구와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전 아빠가 저를 몰래 부르는 겁니다. 딸, 아빠는 딸이 누구랑 사귀는지 신경은 안 쓴다만 저 남자는 사윗감으로 안 된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아빠가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봐서 남들이 못 느끼는 그런 촉이 있거든. 그런데 저놈은 영 아니야. 그동안 사건 다루면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치고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과 느낌이 너무 비슷해. 얼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난 우리 딸 결혼까지는 아빠가 참견하고 싶다. 아빠의 이기적인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봐. 라고 하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죠. 아니, 내 남자친구가 어때서?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빠한테 반항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빠, 왜 말을 그렇게 해?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좀 아니지. 만약 내가 시댁에서 그런 취급받으면 아빠 마음 어떻겠어? 마찬가지인 거야.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연애만 하라고? 느낌이 이상하다고 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랑 같은 거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선택한 남잔데 그런 남자가 아빠한테 무시받는 상황은 내가 무시당하는 상황이랑 똑같다고 라고 말을 했고 저도 아빠도 조금은 어색함 속에 그렇게 신경전을 끝내고 헤어졌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저는 아빠에게 그렇게 말한 게 내내 후회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남자랑 꼭 결혼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 입장을 접을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 몰래 따로 고향에 내려가서 몇 번 아빠에게 결혼 허락을 구했지만 그때마다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한 번은 무진장 화를 내며 무작정 그냥 안 된다고 하면서 그놈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하면서 거의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죠. 결혼 관련 문제로 아빠랑 정말 크게 싸우고 엄마가 그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지만 사이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너무 힘들어서 혼자 소가리를 하던 중 우울증까지 걸려 그동안 좋아했던 유치원 선생님 일도 휴직하고 거의 몇 달 동안 집안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클지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힘들어하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알아누우니 아빠도 한풀 접었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사랑해서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비합리적인 것 같고 그동안 아빠가 무작정 반대하고 고집만 피워서 미안하다. 우리 딸 하고 싶은 결혼하고 아빠가 최대한 지원해주마.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싹 나은 듯 했습니다.
평생 부모님 말 거역한 적 없이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의지하에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하고 행복해지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남자친구와 내려가 아빠 엄마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시댁에서는 저의 존재를 너무나 환영했어요. 사실 아빠가 결혼 조건으로 내세운 건 자기 예전의 검사 직업을 알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빠는 검사 시절 너무 힘든 것도 있었고 또 직업을 말하면 상대 쪽에서 반응하는 태도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서 남자친구에게 법조계 일하시다가 귀농하셔서 농사한다고만 아빠의 직업을 설명드렸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상견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재발과 집안답게 한 끼당 10만 원이 넘는 한식 코스로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세상에 한식이라고는 그냥 집에서 양푼 냄비에 밥 넣고 참기름 넣은 다음 총각 영울무김치 넣어서 비벼 먹는 게 끝이었는데 이런 고급 식당은 클래스가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삼촌까지 강원도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와 상견례장에 도착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은 사정이 있으셔서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눈에 문제가 있어서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눈을 뗄 수 없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선글라스를 낀 뒤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던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허벅지를 툭 친 뒤 제발 표정을 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아빠는 계속 갸우뚱하며 뭔가를 의심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저는 너무 곤란했어요. 하지만 아빠 삼촌이 자꾸 분위기를 띄우려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남자친구 칭찬을 해서 상견례는 무사히 진행되는 듯 했어요. 잠깐 예비 시아버지께서 급한 전화가 왔다고 하신 뒤 자리를 비우셨고 아빠도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한 뒤 밖으로 나가셨어요.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상견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빠의 얼굴이 너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렀어요. 잠깐 나와보라고요. 조금 곤란했죠. 왜 그러냐고 말을 했지만 아빠는 손짓을 하며 저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사이비 종교 대표이사 사기꾼 알지? 아빠가 그거 검사할 때 맡았던 것도 알지? 중간에 압박에 의해서 담당 검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아빠가 그 사건 계속 파고들었잖아. 네 시아버지라고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인 것 너 알고 있었어? 알고서 결혼하고 싶다고 한 거야? 아니, 아빠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어? 아니, 확실한 거야? 대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빠, 왜 그래, 아까부터? 라고 하자 아빠는 제게 신분증 하나를 주는 겁니다. 아빠가 화장실 가기 전에 바깥 사돈 외투에 손 넣어서 지갑을 뺀 거야. 거기에 있던 신분증이고. 이거 위조된 거 알고 있니? 방금 검사 후배 시켜서 조사해 보니까 아예 없는 사람으로 나오더라. 평소에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너 모르겠어?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내가 그 지갑 안에 있던 나머지 개인정보 조사해 보니까 저 사람 그 사기꾼 맞아. 저놈 아들 명의로 여태껏 평범한 사람들 돈 뺏은 거 전부 돌려받고 이미지 세탁한다고 봉사하는 거야. 저놈 집안이 세운 보육원 센터 어떤 곳인 줄 아니? 자기네 종교 신도들 속이는 거야. 부모 없고 버려진 애들 시켜먹기 좋으니까 봉사라는 명목으로 주로 끔찍한 일을 벌인다고. 사람도 죽이고 자기들 종교 위에서 못하는 짓도 없어. 몇 년 전까지 수배자였던 저놈이 법관 놈들한테 얼마나 뇌물을 먹인 건지 수백억을 사기치고도 풀려났다. 바깥 사돈, 아니 저놈 눈 아파서 선글라스 낀 게 아니라 신분 속이려고 선글라스 낀 거일 수도 있어. 내가 법조계 쪽에 일했다는 것을 하니까 정체를 숨기려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그랬지 느낌이 안 좋다고. 너 저놈 집안에 시집가면 평생 저 사이코 사이비 사람들한테 네 인생 다 뺏긴다. 당장 엄마랑 삼촌 데리고 나와. 절대 결혼 허락 못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아빠가 보여준 신분증과 그리고 아빠 검사 후배가 보여준 시아버지 이름과 정보를 본 순간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나 소름이 끼쳤고 신도들을 그냥 욕정풀이 대상으로 보고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봉사한 것도 그게 다 집안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한 거라니 저는 믿을 수 없었고 충격으로 인해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끌었고 상견례장에 들어가 엄마 삼촌을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남자친구와 예비 시아버지는 당황해했고 엄마랑 삼촌도 뭐 하는 거야 자기야 상견례 중인데 왜 자꾸 끌고 나가려고 해. 진정하고 앉아봐. 왜 그러는 건데 정말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 라고 하자 아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신경준 아니야? 내가 검사 출신인 건 몰랐지? 250억 사기 사건, 신도들 추행, 폭행, 총 관련 각종 범죄들 수사하던 담당 검사가 나였다고. 이유 없이 위쪽에서 내린 압력 때문에 다른 검사로 담당이 바뀌었고 당신 그 범죄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지. 내가 그게 분하고 또 분해서 당신 뒷조사를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왼수를 이런 외나무 아래에서 만나냐. 당신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되고 당신한테 당한 한 소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거의 정쟁에 나간 군인처럼 심각해져서 병원에 입원했고 거의 몇 년간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어. 그런 사람을 배신자 취급하고 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인간관계까지 단절하게 만들어 놓고 당신은 순진한 척하며 호의호식하며 살았지. 봉사는 이미지로 아들을 내세워 당신의 신도들한테 홍보하고 있다는 거 나도 잘 알아. 이 정도까지만 말해도 내가 왜 딸과 아내를 데리고 상견례장을 나가려고 하는지 눈치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소리쳤고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은 눈이 뒤집혀서 당신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며 아빠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검사 짬밥으로 말하셨죠. 신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원치 않은 접촉을 할 경우 소송 가능한 거 모르냐고. 나도 검사 출신이라 빽 맞고 아는 사람 많아서 당신만큼 소송에서 힘 발휘할 수 있으니까 당장 그 손 떼라고 엄포를 했죠. 예비 시부는 씩씩거리면서 아빠를 노려보았고 옆에서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화들짝 놀랐어요. 결국 아빠는 저와 엄마 그리고 삼촌을 데리고 그 장소를 나왔고 엄마와 삼촌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에 빠져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왜 그렇게 아빠가 제 결혼을 반대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약간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남자친구의 행동들과 말들이 이제야 퍼즐 맞추듯이 정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꼭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 사람들은 아버지를 신처럼 모신다 등등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다 이런 이유였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한동안 시골로 내려가 엄마의 품에서 거의 열병을 앓다시피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빠는 후에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자기 검사 출신이니까 우리 딸한테 접근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우리 딸 건드리면 당신 집 쑥대밥 만들고 후배 검사들 불러서 조사하라고 하면 탈탈 털 수 있다고 하면서 경고를 했죠. 사실 아빠는 검사였지만 아무 힘이 없었고 실제로 탈탈 털리게 할 권력도 없었지만 어쨌든 예전 지위를 이용해서 저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게 통한 건지 남자친구는 그 이후로 제게 연락도 안 했고 완전히 잠적을 했어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빠가 창고에서 파일을 가져와 기사 스크랩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곳에는 예비 시아버지 될 사람이 얼굴이 박혀 있는데 너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아빠 말을 들을 걸 내가 괜히 고집피어서 부모님 속상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창피했어요.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빠는 아니라고, 그냥 아빠가 너무 쎄한 느낌이 들어서 무작정 반대했는데 다행히도 그 느낌이 들어맞았다고. 앞으로는 상대방 쪽 집안을 면밀히 살핀 후에 의심할 거 다 하고 그 후에도 신뢰감을 줄 때 결혼을 결심하라면서 제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생각을 많이 받고 자라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사람 의심을 안 했는데 그게 독이었던 거죠. 저는 그 사건으로 날이 서 있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뒤통수 맞는 일도 적어지고 뭐랄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간 초월성을 지니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이런 놈도 만나봤는데 그 놈보다 더한 사람이 있겠나? 나를 생선 발라먹듯이 발라먹을 놈이 있다면 나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다 하면서요. 아무튼
정말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론 다행히 결혼까지 가지 않았고 아빠로 인해 구사일생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말씀 거역하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거역하지 못할 것 같네요. 처음 해본 반항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무튼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많고 그만큼 사기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냥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순간이네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뭐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해질 것도 아니지만요. 저처럼 순수하고 사람 좋아하고 모든 걸 믿으면 이런 걸 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 말 안 들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결혼 직전 헬게이트에서 유턴 시켜준 아빠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는 한동안 사람 무서워서 결혼 생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사건이네요. 가끔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냥 다 잊고 살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을 앞둔 신부였습니다. 제가 33살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있자 저희 부모님이 만나라고 성화를 해서 만난 사람이 지금 파혼을 결심하게 된 남친입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님이 만나라고 해서 만나고 결혼까지 결심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서 위로 오빠 둘 모두 결혼한 지 꽤 되었거든요. 부모님 나이도 꽤 있으시고 해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시집가라고 하도 애를 태우시니 그 성화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저의 절친 두 명도 아직 미혼이라 쿵짝이 잘 맞아서 외롭지도 않았고 직장도 짱짱하고 부모님 집에서 편히 밥아도 먹고 차곡차곡 적금 통장 불려가며 한창 재미나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별로 결혼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기혼인 회사 언니들 보면 사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무슨 짐짝인 것 마냥 빨리 결혼을 보내버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 전 혼자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는 생각 중이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언젠가는 누군가 돌봐드려야 했고 솔직히 두 오빠들이 있어도 믿음이 가지 않아서 최대한 부모님 곁에서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시집 가는 게 소원이라는데 노력은 해봐야죠. 사실 그동안 부모님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팅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들은 다 좋았어요. 그 중에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의 남친이었습니다. 남친은 나이가 저보다 한 살이 어렸는데 사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사귀다가 자연스럽게 결혼말이 오고 갔습니다. 이미 양가 어른들께서는 결혼을 서두르셔서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남친이 계모임 하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계원이 모두 12명이라고 했는데 참석한 숫자는 10명 정도 되어 보였죠. 같은 회사, 같은 기술직들끼리 하는 계모임이었습니다. 결혼한 계원은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모임이었기에 조금 기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공기업이라서 회원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첫인사하는 자리라서 나름 신경 써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남친 따라갔어요. 다들 미리 와서 저희 커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부부가 동반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결혼을 다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반갑게들 맞이해 주시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니 보기 좋았죠. 여자들끼리도 통성명하고 결혼 축하도 미리 받고 저희 커플이 그 모임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2차를 호프집으로 이동했고 2차부터가 이 개모임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총무인 듯한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면서 절대 빠지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멋모르고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오늘은 처음 인사하는 거니까 봐달라고 개원분들에게 말을 해서 도대체 몇 차까지 가길래 그러나 하고 옆에 있는 기혼인 와이프 한 분께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적당히 2차 중간에 빠져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세고 술 마신다고 하면서 적당히 집에 가래요. 더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실 때 저랑 함께 가자고 약속했어요. 결혼할 남친 계모임에 처음 신고식한 자리에서 눈치 없이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저희 커플을 가운데 앉혀두고 어떻게 만났는지, 학교는 어디에 나왔는지, 결혼은 정말 하는 건 맞냐고 등등. 농담 섞어가며 재미나게 질문들을 해주고 답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술 기운도 조금 돌았는지 술에 약한 남친은 얼큰하게 취한 듯 했어요. 남친은 맥주 500cc 반잔만 마셔도 취해서 쓰러져 자는 사람인데도 그걸 알면서도 개원 친구분들이 결혼 앞두고 축하주는 마셔야 한다면서 자꾸 권해서 소맥을 컵 2잔이나 마시게 하더라고요. 남친이 꽤 걱정이 됐어요. 저는 워낙 술에 강해서 웬만해서는 잘 취하지 않습니다. 그쯤 되자 돌아보니 함께 분위기 봐서 빠져나가자던 개원 와이프는 어느새 이미 가고 없었고 대충 남자들끼리 술 마시려고 하는 분위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술이 약해서 이만 함께 가봐야겠다고 말하고 일어날 참인데 총무분 한 분이랑 모두들 절대 안 된다며 오늘 누구를 위한 자리인데 주인공이 벌써 빠지냐며 안고 없는 찐빵이라면서 도망치지 말라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손사래를 치더군요. 남친은 이미 술에 취한 것 같아서 놔두고 혼자 일어나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으로 있다가 적당한 때를 봐서 남친을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마시는 척 하면서도 얼른 술을 다른 잔에 버려가며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개원 중 한 명이 농담도 섞어가며 분위기를 주도해 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남친이 결혼할 여자라며 데리고 온 게 이번이 3번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분은 나이도 어리고 정말 예뻤는데 왜 3번째 여성분은 아니냐며 남친에게 그동안 솔로로 오랫동안 있더니 여자 보는 눈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랐어요. 개모임에 처음 인사를 하러 온 결혼한 친구 약혼녀한테 할 소리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술이 거하게 취했어도 그렇지 조금 불쾌하더군요. 그러면서 남친의 연애사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리얼하게 늘어놓는데 거기에 있는 개원들이 하하 웃으면서 맞장구 쳐주면서 제가 남친 만나기 전에 몇 번 만났냐 등 아주 디테일하게 절 취재하듯이 질문을 해대는 거였어요. 술이 얼큰하게 들어가면 다들 망나니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있어서는 좋은 꼴 못 보겠다 싶어서 남친에게 가자고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서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저것 봐 하면서 토라져서 간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테이블을 치면서 박장대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신경이 날카로워지더군요.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하다니요. 기분이 팍 상했지만 일단 꾹 참고 여기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친 회사 동료 친구들인데 참자고 생각했죠. 처음에 그렇게 했어도 재미나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고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자 했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놀라고 하고 지금 일어날 때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들어봤더니 이미 다른 와이프들은 가고 없었습니다. 남친이 술에 취해서 가수면 상태인데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부축하다시피 하고 일으켜 세우니까 그걸 도와주지는 않고서 계속 웃으면서 천하장사라면서 남친이 결혼하게 되면 맥도 못 추리겠다고 큰일이라고 넘어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신이 나서 더 큰 소리로 저 들리게 떠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개원 중 한 사람이 아, 이거 얼굴은 못생겼는데 힘은 장사네. 라고 했어요. 갑자기 열이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남친을 부축해 가고 있다가 냅다 던져버리고 돌아봤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얼굴 못생겼다라는 말인데 너 오늘 잘 만났다라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떤 자식이야? 방금 입 놀린 놈이? 했더니 순간 멈칫하더니 난데요? 왜요? 하면서 재밌다는 듯이 손 들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테이블에 있는 물컵과 먹다 남은 맥주잔을 들고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디다 대고 입을 돌려?
야, 술 좀 깨! 그리고 술 취해서 제대로 분간도 못하는 남친 사진을 찍어서 남친 어머니에게 보내서 망나니 아들 여기 있으니 챙겨가세요 하고 문자 보냈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이 일어나자 아닌데? 농담으로 한 건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며 자기네들끼리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호프집 사장한테 500cc 여러 잔과 얼음을 왕창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열불나서 한 잔 해야겠다고요. 그리고는 이것도 기념인데 사진 한번 박자고 남친 포함해서 몇 분에게 술 취한 모습을 마구 찍어댔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제 태도에 어리벙벙한 상태로 쳐다보더라고요. 술 깨라고 얼음 섞은 맥주잔 3개를 다 부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음에 드냐? 그래, 생긴 대로 해주니까 좋냐? 니네들 각오해라. 내일까지 내 기분 안 풀어지면 너네 회사 게시판 폭발시킬 테니까 각오해.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전 늦은 시간까지 주무시지 않으셨는지 제가 보낸 메시지를 받으신 남친 어머니가 전화를 여러 통을 하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되짚어봤지만 전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음 인사하러 온 동료 친구의 약혼녀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는지, 그 회사의 문화 자체가 수준 낮은 건지 아니면 남친이 나와 결혼하기 싫어서 일부러 쇼를 한 건지 의문이 들더군요. 토요일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누구 하나 저한테 사과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전화했어요. 대리를 불러서 왔는지 남친 어머니가 데리고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때까지 퍼 자고 있더라고요. 어제 일은 하나도 생각 안 난다면서 아마도 친구들이 농담 삼아 그랬겠지. 네가 참 심했더라. 못생겼다면 어때서? 네가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지. 무슨 자격지심에 난리까지 피웠냐? 그래, 너도 알고 보면 그 나물의 그 밥인 똑같은 놈이네. 망나니 같은 네 친구들 보니까 앞날이 훤하다. 너도 결국 같은 놈이었어. 지금이라도 내가 알게 되어서 다행이네. 이래서 결혼은 서두르는 게 아닌 거야. 내 인생 망할 뻔했어. 그래, 잘 처먹고 잘 살아라. 난 앞으로 너 볼 일 없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연락도 오지 않더군요. 인성이 빠았으니 회사 동료 친구란 것들도 막대 먹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여차저차해서 파혼한다고 했어요. 다시는 결혼 말 꺼내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 날에도 아무도 사과 전화를 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오전에 제가 말한 대로 남친 회사 지정 홈페이지를 폭발시켰습니다. 이런 똥 같은 사원들을 둔 똥 같은 회사가 이런 기업 문화가 부끄럽지도 않느냐.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각성해라. 술 많이 먹은 걸로 시작해서 여자 외모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똥 같은 회사의 기업 문화의 실태를 고발한다. 술 취해서 해롱해롱한 상태의 남친과 망나니 친구들 사진을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한참이 지나니 제 전화에 불이 났는데 절대 받지 않았죠. 저희 엄마한테도 전화 받지 말라고 했고 당분간 모른 척하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남친이랑 개모임 친구들이 함께 오더군요. 미안하다고 자기들이 실수했다고요. 당신들이 술김에 실수한 걸 가지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고 뒤돌아서 욕할 사람들이네. 어디다 술 먹은 핑계를 대시는 거죠? 지점장 오시라고 하세요. 당신들 혼낼 수 있는 사람 모시고 오라고요. 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자기가 그렇게까지 마음이 상했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내 입만 아프니 너네 최고 책임자가 와서 사원 교육 잘 시키겠다는 말을 직접 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우습게도 지점장은 끝까지 와서 사과하지 않더군요. 보수적인 갑갑한 기업에서 지점장이 직접 와서 사과할 리는 없죠. 그 일로 오히려 저는 진상짓하는 남친의 약혼녀로 남친의 회사에 알려진 모양입니다. 썩어 빠진 회사의 기업 문화가 윗물이 잘못되니 아랫물도 따라 썩는 것 아니겠어요? 기껏 부장인지 누군지 그냥 형식적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불쾌했습니다. 못생겨서 못생겼다고 한 걸 가지고 게시판을 불나게 했다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뻔했습니다. 남친은 얼마나 회사에서 상사들에게 여친 하나 제대로 못 잡아서 이런 불상사를 만드냐고 혼쭐 났겠죠.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못 이기는 척 게시판에 글을 내렸습니다.
안 됐다 남친아. 그러게 말을 잘했어야지. 자격지심이니 피해의식이니. 앞으로 네 입맛에 맞는 여친 만나면 말 이쁘게 해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결혼할 뻔한 남친과의 파혼한 스토리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조금 일찍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동안 20평대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비좁게 살았다가 47평이나 되는 곳에 살게 되니 살 것 같아요. 아들만 둘인 저에겐 아들들에게 각각의 방을 줄 수 있어서 참 감격스럽더군요. 물론 상당히 빚진 덕에 살 수 있었지만 일단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로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살림살이는 오래되고 낡아서 버리게 되었고 새로 다 장만하느라 돈도 꽤나 들었습니다. 거실은 넓었고 다소 작은 사이즈의 방이 함께여서 합해서 모두 5개였어요. 시댁 식구는 시누이가 한 명 있었고 아주버니는 정기적으로 전국을 걸어 다니다가 그거를 하시기 때문에 지방에서 시누이와 함께 전세로 살고 계셨어요. 남편과 제가 그런대로 형제들 중에서는 집장만도 빨리 했고 또 잘 버는 축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시는 아주버니 대신에 알게 되어서 남편이 장남 노릇을 해왔어요.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살던 허름한 주택을 개조해서 혼자서 살고 계셨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널찍한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나 보더라고요. 신우가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신우이는 집장만도 하지 못했고 육아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다가 다시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집들이 하라는 말에 이사를 한 후에 시댁 식구 다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집을 둘러보시면서 입을 쫙 벌리시며 좋아하셨는데 시누이는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눈치가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형님 해도 아직 집장만도 못하고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약간 조심스럽더군요. 저는 그렇게 집장만 해서 두 번째 집들이를 했으니까요. 그런지 몇 달이 지났을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김치 좀 담갔는데 갖다 주려고 한다. 비번 좀 가르쳐 주겠니?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제가 주말에 가지러 갈게요. 아니다. 내가 심심하니까 서울 바람도 쐬면서 너희 집에 가려고 한다. 그래서 별 생각도 없이 비번을 가르쳐 줬었죠.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웬 이상한 시어머니 짐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내가 쓰던 부엌 살림이다. 왜 쓰던 걸 가져오셨어요? 아, 내가 여기서 잠시 쓰려고 그런다. 네? 여기에 계신다뇨? 아유, 너는 어째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내가 너희 집 들리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가 여기 있겠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둘러보았더니 집안에 어머니가 쓰시던 침구들과 오래된 물건들이 놓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정신 사납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서재방으로 쓰던 방에 있던 책상과 책들을 안방에 다 몰아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시어머니가 짐들을 쌓아놓으신 곳인 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기가 막힌 책에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셨어요. 내가 여기 오면서 너네 집에 살림살이가 웬만큼 다 있으니까 다 버려버릴까 했는데 그래도 다 내 손때가 묻었는데 버릴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 말을 듣고 헬스기구를 넣어뒀던 작은 방까지 가보니 시어머니의 잡다한 물건들이 창고에 주르르 쌓여 있어서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예쁘게 새 집에 어울리게 모두 다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해놓았는데 집 자체가 시어머니가 오심으로써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그 순간 화가 난 제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김치 갖다 놓으신다면서 비번 물으시더니 감쪽같이 몰래 이사를 오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가 난 표정으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여기 이사 온 것이 넌 싫은 게냐? 아니, 왜 제 허락도 없이 어머니 마음대로 짐을 싸우신 거예요? 내가 네 허락을 꼭 받아야만 하니?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온단 말이야?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 이제 보니 너 아주 못된 며느리구나. 세상에 시어머니가 자식 집에 살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야. 아무튼 어머니, 당장 여기 있는 어머니 침구들 싸들고 어머니 집으로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잠깐 저희 집에 계시는 건 괜찮아요. 여기와 저희와 함께 사는 건 안 됩니다. 아셨죠? 아이고야, 네 시어머니 갈 곳도 없는데 길바닥에 나 앉으란 말이냐? 갈 곳이 없다고요? 어머니 집에 가시면 되는데 갈 곳이 없다니요. 그랬더니 완전히 골 때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던 집은 이미 팔렸다. 그래서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들과 함께 살려고 한다. 네가 싫든 좋든 간에 상관없어. 나는 여기서 살 거니까.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완전히 억지를 쓰시는데 대화가 도통 되질 않았어요. 이삿짐 어떻게 혼자 옮기셨냐고 하니까 시누이가 와서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조장해서 저희 집에 아파트 평수가 넓고 하니까 들어가 살려고 했을 게 틀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죠. 아가씨, 어머니가 나한테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사를 오셨는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나는 엄마가 언니한테 말한 줄 알았죠. 그리고 지금 알았으면 됐지 않아요? 엄마도 언제까지 그 허름한 집에서 혼자 사시게 놔둘 건데요? 아들은 그렇게 넓고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엄마도 그런 집에서 사셔야죠. 이제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는데 누가 옆에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왜 말도 않고 몰래 이사를 어떻게 했냐고요.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시누이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어디다 대고 큰 소리예요, 올케 언니? 우리 엄마 구박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요? 라고 하고는 또 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통화를 하면서 신경질을 내시면서 제 옆에 계셨는데 화딱지가 나서 서재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면서 어머니가 그냥 며칠 저희 집에 계시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침착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집에 와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한숨을 내쉬면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떡하지? 어머니가 가실 데가 없어서 우리 팔자가 어머니 모시고 살 팔자인가 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살던 집을 파셨대. 처음부터 우리가 넓은 집 이사 와서 여기서 살고 싶었던 모양이야. 우리 집 정리되는 거 기다리다가 미루고 말도 않고 있다가 오신 건가 봐.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니? 이게 다 당신 동생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속도 모르고 속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가 화를 냈더니 되려 자기가 큰 소리 쳤어요. 당신 가만히 보면 내 동생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있어? 왜 말끝마다 더 내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 동생이 뭐 어쨌다고 그런 말을 꺼내고 그래? 말 다 했어? 뭐라고? 자격지심? 말 같은 소리를 해. 어째 네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꼰사가 다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해서 본질은 놔두고 감정 싸움으로 남편과 대판 다투게 되어서 서로 말다툼을 단단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어머니를 나가시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랬고요. 자식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누이나 아주버니도 있는데 애써서 돈 모아서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왔더니 잘 살고 계시던 집도 팔아치우고 막무가내로 밀고 쳐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만 싸우자면서 내일 다시 조용히 얘기하자면서 방을 나가버렸죠.
저는 아무래도 이대로는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길을 쓰고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내놓았다던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시어머니가 와서 시어머니 집을 판 돈을 시누이 계좌로 모두 다 입금했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셨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거 엄마가 나 집 사라고 주신 돈이에요.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집 없이 자주 이사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가씨, 그럼 그것도 저에게 숨기려고 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아빠가 오죽 언니가 싫어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남이에요? 우리 오빠 집에 들어가 사신다는데 언니가 어쩔 건데요? 형제 중에 잘 사는 사람의 부모님을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 맘대로 함부로 당연하다고 말해요. 집을 팔았다는데 어머님은 돈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어머니 집 판 돈이 탐나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디다 함부로 어머니 집 판 돈을 손을 대요? 당장에 어머니 통장에 그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두고 봐요. 미쳤어요? 엄마가 준 돈인데 언니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시누이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었으니 두고 볼 순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님께 잠시만 시누집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친정 식구들과 못한 집들이를 할 예정이라서 잠시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택시를 잡아드렸어요. 한층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내자 의심도 없이 그럼 나 갔다 오마 하며 시누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는 사이 용달차를 불러 시어머니 짐들과 물건들을 몽땅 실어서 시누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마 없이 혼자 사셨던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꾸어 버렸고 친정아버지가 살던 집도 부동산 업체에 매물로 내놓았죠. 그동안 늘 혼자 계셔서 자주 못 가봐서 마음에 쓰였는데 이참에 모시고 살자며 시어머니 이삿짐을 보내버리자 난리 났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대고 치를 떨었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방을 꾸며드리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모시게 되어서 딱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고 웬만한 오래된 물건들을 친정아버지 의견을 물어서 싹 다 정리했습니다. 신우 시어머니의 빗발치는 전화에 남편은 한 걸음에 회사를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고 뜻밖의 장인어른이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눈 마주치더니 자네 왔는가? 내 딸이 자네가 바쁘다고 말도 하지 않고 알아서 나를 모시겠다고 했다는데 내가 참 우리 딸과 자네한테도 고맙네. 장인도 부모라면서 모시고 살자고 했다면서. 아유, 고맙네, 고마워. 남편이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말을 했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장인어른을 모시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어머님은 아가씨가 모셔야지. 아가씨가 어머니 집을 팔게 하고 그 돈도 가져갔는데.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드린 거고 나도 내 아버지 챙겨야지, 안 그래? 뭐? 유진이가 엄마 집 판 돈을 가져갔다고? 그래. 그런 싹퉁머리 없는 네 동생을 그런 짓을 했으니 당연히 어머니는 아가씨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두 분 다 모시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가 살아.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무튼 너 우리 엄마를 속여서 내 동생 집으로 보냈니? 말도 없이 엄마를 보내버리고 지금 난리가 아니야. 지금 우리 집에 쫓아오겠다고 하는 걸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조용한 거야. 네가 알아서 잘하든지 말든지 해. 그건 네 동생이 먼저 했으니까 그대로 되갚아준 것뿐이니까 말 잘 전해. 나도 할 수 없었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신우한테 시어머니 집을 팔았으니 알아서 하라고 똑부러지게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고 싶다고 해서 장인어른을 모시고 산다고 했더니 열불이 나서 땅을 치셨지만 남편이 그랬대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렇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 들어와 사신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장인어른도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모셔야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근슬쩍 시어머니를 떠넘기고 시어머니 집 판돈으로 집 장만하려고 했던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모시게 살게 되었습니다.
딸 집장만 해주는데 보태주고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한 건 본인인데 어째서 신우는 울상이더라고요.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